자,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있죠? 이제 더위가 다 지나가고, 어느덧 추위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계절이 다 사라지고, 이제 여름 더웠다가 겨울 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잘하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보고, 대면 수업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조직을 경영하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것과 관련해 갖고 크게 배우고 있는데 조직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종합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단계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근로자들과 관련해 가지고 연차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연차라고 하는 거 한번 알아볼 테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돈의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차, 뭐 휴가와 관련된 건데 연차는 과연 뭐냐면요.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근로자로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내가 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연차라고 해요. 예전에는 월차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거. 그런데 그거는 주 44시간일 때 있었는데 주 40시간으로 변경이 되면서 수년 전에 월차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졌고요. 지금 현재 연차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연차는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 내가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다녀가지고 언제까지 다녀? 1년을 다니잖아요. 1년을 다니고 나면은 몇 개의 연차가 생기느냐? 총 15개의 연차가 생겨서 그걸 언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근속하고 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겨서 그 다음 해에 15개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이듬해 15개를 못 썼어. 내가 10개만 쓰고 5개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나머지 5개는 돈으로 보상해라. 이걸 연차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1년이 지나고 2차년도죠. 2차년도가 지나고 나면 또 15개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년 근속하고 나면 이번에 몇 개가 생겨요? 16개가 생깁니다. 왜? 장기 근속에 따라서 하나씩 추가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매 2년마다 하나씩 추가가 된다. 그래서 1년 다니고 나면 15개 휴가, 또 1년 다니고 나면 15개 휴가, 그리고 1년 다니면 16개의 휴가, 또 1년 다니면 16개의 휴가, 그 다음에 1년 다니면 17개의 휴가, 이런 식으로 매 2년마다 장기 근속에 따라서 연차가 늘어나서요. 맥시멈 25개까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휴가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을 다녀가지고 15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듬해 내가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 연차 보상금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잘 봐봐요. 1년을 다녀야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1년차 때는 연차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예전에 주 44시간일 때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어서 한 달을 다니면은 하루에 유급휴가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초 신입사원 1년 동안은 휴가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름휴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내가 처음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달을 만근하면 하나의 연차를 쓸 수가 있어. 그 다음 한 달을 만근하잖아요. 또 하나의 연차를 또 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매 월마다 만근하면 하나씩 하다 보니까 11달째 되도록 하나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2달째 만근하면 이제 15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총 11개가 생기고 15개가 또 생긴 거네?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는 생기는 게 아니라 내년도 연차를 땡겨서 쓰는 거야. 그 첫년도에는 다시 정리해서 설명할게요. 내가 입사를 했어. 그럼 처음에 한 달을 만근을 해. 그러면은 하루의 연차 휴가를 내년에 발생 예정인 15개 중에서 땡겨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근을 해. 하나 또 땡겨서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 월마다 하나씩 땡겨 써갖고 11개 쓰고 나잖아요. 12달째 만근 1년을 다 80% 이상을 다녔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5개에서 11개 빼고 4개의 휴가를 이듬해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또 이게 뭐냐 이러고 나면 이듬해 너무 적지 않냐 라고 해서 또 개정이 된 게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이 하나하나를 땡겨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발생하는 걸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회사를 입사해서 지금의 현재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회사에 입사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을 다녔어. 하나의 휴가가 생겨요. 연차 유급휴가인데 월로 그 1년 차니까 또 한 달을 만기내서 하나가 생겨. 이런 식으로 1차 연도 때 11개가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을 만기나면 몇 개가 생겨? 15개가 또 생기는 거야. 이듬해 쓸 수 있도록. 자, 근데 여기서 이슈가 발생하는 게 뭐냐? 만약에 내가 1년만 다니고 그만두게 되잖아요. 근데 연차를 하나도 안 썼어. 원래는 내가 한 달 만근했으니까 하나 쓸 수 있고 한 달 만근했으니까 하나 쓸 수 있고 이렇듯 11개를 했으니까 10하루를 쓸 수 있었고 12달째 만근을 했으면은 1년을 다녔잖아요. 15개가 발생해서 합이 내가 사용하지 않은 11개, 15개 합이 26개의 연차를 보상하라 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의 법적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하고 뭘 볼 거냐면 경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사업주 입장으로 봤을 때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연차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금, 그렇잖아요. 세금을 볼 거고 다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4대 보험과연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거든요. 살펴보다 보면은 예, 이게 혜택은 혜택인데 사업주의 입장에서 경영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퇴직금까지 있죠. 여기다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까지 줘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부담을 줄일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마땅히 있는 부분이에요. 여튼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1년 회사를 다니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게 보편적인 룰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요? 1년 동안 다녔잖아. 그러면서 11개의 연차가 생겼잖아. 근데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내가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1년짜리 근로계약이었어. 이런 경우에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11개 그리고 마지막에 15개를 연차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11개만이 권리다. 15개는 아니다. 라고 나온 게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다. 자, 요런 내용을 들은 상태에서 기사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법 1년만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 휴가는 26일 아닌 11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노동부 판단 뒤집어. 1년만 일한 계약직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연차 휴가를 최대 26일 부여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해석해왔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제2부는 노인 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혁씨가 요양시설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 니은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 보자고요. 자, 니은 씨는 기혁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란 거죠.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1년 일하면서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썼네요. 최초 1년인데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1일 기간제 노동자 계약기간이 끝나면 최대 26일의 미사용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1년 미만 노동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죠? 1년 지나고 나면 26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는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초 1년간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60조 사망 삭제에 따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최초의 1년 동안에 하나씩 발생하는 건 내년치를 땡겨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시켰어. 그 말은 땡겨 쓴 게 아니라 발생했고 15개 또 생긴 거야. 합쳐서 26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니은 씨는 계약이 끝난 뒤 2018년도 8월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의 의정부지청에 26일 가운데 15일의 연차 휴가 사용분을 뺀 11일분의 연차 휴가, 유급휴가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했고 기혁씨는 니은 씨에게 연차 휴가 수당으로 70일만 7,150원을 지급했지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1년, 근로자가 들어와서 1년을 다니면서 사실은 11개의 연차밖에 발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15개를 쓴 거야.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되리어 뭐라고 했어? 내가 11개 쓰고 또 15개 발생 26개 중에서 15개만 썼으니까 11개 내놔 라고 해서 지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업주가 너무 이건 억울하다라고 해가지고 부당하다며 돈은 줬지만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근로계약이 1년인 기강제 노동자에게 최대 26일의 유급휴가 또는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노동부 해석은 타당하다며 기억시 소송을 기각했다. 이거 원심이 맞다는 거예요. 돈 줘야 되는 게 맞다. 근로자가 한 게 맞다라고 기각했는데 2심에서는 4월 1심 판결을 취소하며 근로기간이 1년인 니은 씨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이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1년 다녔을 때 발생한 15개를 이듬해 쓰도록 돼 있는데 이듬해는 계약기간이 없던 거니까 얘는 쓸 권리조차 없던 거다. 그러니까 원래 얘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적용되지 않고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만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자, 연차에 대해서 원칙은 원래는 1년 다니면 15일 발생해서 이듬해 쓰는 거였는데 요거를 처음에 한 달 만근하게 되면은 내년치 거를 땡겨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가 야, 뭘 땡겨 쓰냐? 땡겨 쓰는 거 아니고 하나씩 발생하고 1년 다니면 15일 생기는 거야 라고 했더니 1년 다니면 11개에다가 15개 합이 26개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거의 역전돼가지고 사업주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법의 해석을 달리 해줬죠. 어떻게? 1년 계약 기간을 가지고 했으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만 인정이고 나중에 15일 발생하는 거는 그 사람의 권리가 아니다 라고 2심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자, 고에 나가시 부족하다면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 대법원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에게 최대 11일치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 1년 동안만 일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오케이, 우리나라는 3심제예요. 처벌받고 이게 올라가서 2심, 마지막 3심 확정지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이 판결로 만 1년을 일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연차가 26일이라고 주장해왔던 고용노동부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노동부는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이 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26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 4월에도 이례적으로 만 1년 노동자의 연차 휴가에 대한 검토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11일이 아니라 26일이 맞다는 취지다. 노동부에서는 계속 법을 해석해갖고 26일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대법원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노동부가 사실 바보가 됐죠. 그러나 대법원은 11일이 맞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노동부는 기존 해석을 바꿔야 할 상황으로 내몰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판결과의 정확성, 지난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해석을 바꿀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견이 노동자가 퇴직하면 받은 2년차 연차휴가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 이득금으로 본 만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1년만 다니고 여태까지 26일치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아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뭐야? 부당이익이라고 판단이 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번엔 뭘 할 수가 있어? 사업주가 줬던 돈에서 다 되돌려달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일치 연차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가져갔으니까 내놔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원래 사업주에게 15일치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는데 수당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며 15일치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착각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할 때에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이 있지만 이러한 사업주의 차고 지급에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튼 이게 경영과 관련해서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기간의 정함이 있어서 1년치를 계약을 하는 경우가 계약직이라 그러죠. 계약직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26개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1년짜리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연차는 어때? 11개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의 계약 체결 내용에서 한도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사실은 많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제가 컨설팅하고 만나보고 사업주들 만나보지만 최근에는 1년치 고용도 잘 안 해요. 왜? 퇴직금 줘야 되니까. 최근에는 알바 쓸 때 초단기 근로자 한 주에 15시간을 안 써요. 왜? 퇴직금 발생하고 사대보험 줘야 되는 거고 주휴수당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 휴가까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는 우리가 같이 연차 유급휴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이 뒤바뀐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을 볼 거냐?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세금? 이 나라에 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 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 전기, 그 다음에 경찰, 소방관, 뭐 공무원들, 학교 선생님들, 군인들 다 무슨 돈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이걸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이란 이름으로 다 모아가지고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가 그거를 잘 집행해가지고 예산을 짜고 잘 집행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 우리의 대표를 뽑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으니까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건데 자, 주요한 세금에 대해서 오늘 큰 틀만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럼 세금은 다 똑같이 내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A란 사람이 있고요. B란 사람이 있어요. A란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 한 달에 1,500만 원, 2천만 원씩 벌다 보니까 1년에 2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B란 사람은 돈을 잘 못 벌어. 한 달에 A에 비해서 10분의 1을 벌어. 150만 원, 200만 원을 벌다 보니까 1년에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자, 세금은 어떻게 뛰느냐? 1년 소득을 판단해가지고 세금을 물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는 1년치 소득이 얼마예요? 2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B는 1년치 소득이 얼마예요? 2천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럼 니네 둘한테 A, B, 니네 세금 내. 얼마씩 내? 니네가 번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 라고 했더니 A는 2억 벌었으니까 2천을 내야 되고 B는 2천 벌었으니까 200을 낸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똑같은 복지를 받고 있잖아요. 소방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A는 2억 벌었다고 2천 냈고 B는 2천 벌었다고 200 냈단 말이에요. 이거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세체계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느냐? A와 B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내야 돼? A가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A는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10%가 아니라 더 높은 세율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B는 돈을 별로 못 벌었으니까 10%보다도 낮은 세율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제까지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세금 낼 때 보면 A 1년에 2억을 번 사람은 누진 제도지만 최고 세율 38%를 내게 됩니다. 자기가 번 거 대비했을 때. 하지만 어때요? B 1년에 2천만 원 번 사람 사실 낸 세금 안 내요. 냈다 다 돌려봤지만 그래도 몇 퍼센트를 내냐라고 보면은 약 6%의 세금을 내더라는 겁니다. A는 어때? 2억을 버니까 35%, 38%의 세금을 내고 연간 2천만 원 벌면은 6% 사실은 세금 안 내요 얘요. 이렇듯이 소득이 모아지면 어떻게 된다? 모아지면 굉장히 세율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거꾸로 얘기했을 때 내가 절세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 A 같은 경우에는 혼자 안 벌고 10명이 나눠가지고 이걸 벌었잖아요. 그럼 얘 세금 거의 안 내요. 6%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징 누진제도라고 하는 걸 저하고 같이 오늘 배워볼 거예요. 누진제도는 뭐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소득이 높으면 세율도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게 세금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A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득이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 제가 회사를 다니지만 작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데 나라에서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소득의 종류가 A, B, C, D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1년치 내 소득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높은 세율을 때리는 거를 합산과세,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A 소득 따로 산출, B 소득 따로 세금, C 소득 따로 세금, D 소득 따로 세금 이렇게 분류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모아가지고 높은 세율을 때리는 종합과세가 좋을까? 하나하나 낮은 세율을 때리는 분리과세가 좋을까? 당연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리과세가 좋죠.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 당연히 종합과세가 좋지. 왜? 세율도 높고 일도 편하니까. 그냥 모아가지고 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심지어는 소득은 발생하지만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비과세,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과세 소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웠어요. 뭐를 배웠느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 기본적으로 높으면은 율도 올라간다. 이걸 우리는 누진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개인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거를 종합과세라고 하고요. 각각 소득마다 나눠서 세금을 물리는 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 소득의 종류마다 얘는 분리과세다.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뭐 얘는 아예 분리과세, 얘는 원래부터 종합과세 이런 식으로 소득의 종류마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이 아는 세금 또 뭐가 있어요? 재산세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취득세 들어봤죠. 상속세 들어봤죠. 증여세 들어봤죠. 이게 막 정신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뭐 오늘은 가장 총론으로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살폈을 때 우리가 살면서 내는 세금은요. 기본적으로는 무슨 세금을 내요? 소득이 발생하잖아. 일을 하게 되면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소득세가 있어요. 근데 소득은 일을 해서 내가 그 회사에 취직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해서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은행에다 이자 넣어가지고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집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을 받습니다. 양도소득을 내게 되는 거. 모든 발생하는 소득에는 일부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서는 소득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발생한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은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연금 소득도 있을 수 있고 근로소득, 은퇴한 다음에 다시 취직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은 이자 발생하니까 이자소득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집 팔아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양도소득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네 가지 연금, 근로, 사업, 임대소득 요런 거는요, 1년치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라는 거야? 종합과세를 하는 대상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자소득 있잖아.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이자소득.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 집 팔아서 돈 벌었어요. 이거는 내 원래 회사에서 받는 월급하고 합산해서 1년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고집 한 것만 갖고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분리과세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무려 낮게는 6%부터 높게는 42%까지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소득은 있지만 어때요? 세금은 존재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도 존재를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오늘의 큰 개념으로는 내가 발생하는 소득에는 합산해서 과세를 물리는 합산과세, 분리해서 각각 물리는 분리과세가 존재한다는 거 한 가지 인지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뭐를 인지해야 하느냐? 저 6%부터 42%의 누진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보니까 뭐가 됐든 간에 과세 대상 금액이 이렇게 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세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저 과세 표준은 매 연도마다 나라에서 공지를 하는데 별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매 연도마다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과세를 내가 매길 거야 라고 하면은 1년 동안 내가 발생한 소득, 이거는 사업소득세도 여기 똑같은 과세 표준에 들어가고요. 근로소득세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종합과세도 같은 표에 들어가는 거고 1년 동안 여태까지 소득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놓고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 A하고 B하고 얘기를 했잖아.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을 버는 사람이라며. 그러면은 쭉 얘는 어디에 포함돼요?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1억 5천에서 3억 원 1년 동안 소득. 그럼 얘는 세율이 몇 퍼센트야? 38%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에 2천만 원 버는 사람은 어디에 포함돼?
1200만 원서부터 4600만 원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얘 몇 퍼센트? 1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누진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A가 2억을 벌었잖아요. 그럼 2억을 벌었으면은 여기 요만큼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이거 2억 곱하기 35%를 세금으로 내는 게 2억이 아니구나. 2억이 여기구나. 2억 곱하기 38%를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내는 거냐? 총 번 2억 중에서 지금 원래 거기는 근로소득 공제도 빠질 거고 여러 가지 소득 공제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거 없고 그냥 여튼 과세 대상 금액이 2억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누진제도가 어떻게 매기는 거냐? 그 2억 원 중에 1200만 원은 6%의 세금, 72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고요. 1200서부터 4600에 해당하는 34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을 내는 거고 4600서부터 8800에 해당하는 4200만 원 있잖아요. 걔는 24%의 세금을 내는 거고 그리고 여기 8800서부터 1억 5천에 해당하는 약 한 6천 얼마야? 한 7천만 원, 6,200만 원에 대해서는 3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 마지막 1억 5천 이상 돼 아까 내 소득이 얼마라고 했어? 2억이라고 그랬잖아. A의 소득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38%의 세금을 내는 거고 요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물리는 게 누진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테이블에 들어가면 그냥 금액 곱하기 퍼센테이지 가는 게 아니라 누진 그 구간에 해당하는 그 율로 해서 올라가는 게 바로 우리나라 세금의 과세 체계다. 이거는 이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증여세, 상속세, 마찬가지 양도소득세, 뭐 전기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식으로 누진제도를 택하고 있다 보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하나. 그러면 이거 뭐냐? 1년 나중에 우리 학생분들이 취직을 한 다음에 하다 보면은 소득이 쭉 발생하잖아. 그럼 소득공제, 뭐 세액공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득공제는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번 소득 여기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그 소득에서 빼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 계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그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빼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공제가 유리하냐 세액공제가 유리하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지. 소득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라고 해서 크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정신이 없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거 하고 부동산 세금 갑시다 그냥. 그래가지고 크게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1년치를 가지고서요 계산을 하게 되는데 누진제도다 라고 해서 1200만 원까지는 6%, 1200에서 4600까지는 15%, 4600에서 8800까지는 24%,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면 38%, 40% 넘어가갖고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그냥 율로 때리는 게 아니라 누진제도다 보니까 그 구간에 해당하는 율만큼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거 이외에도 어떤 세금이 있느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내가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서는 세금을 내는데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느냐? 취득하는 행위, 갖고 있는 보유하는 행위, 마지막 처분하는 행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요.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를 내요. 마지막 처분할 때 이거 처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팔았으면 양도세를 내고요. 주었으면 증여세를 내고요. 사망했으면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크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재산 관련해서는 취득했을 때 취득세, 그 다음에 갖고 있었을 때는 재산세, 그 다음 처분할 때는 뭐 양도세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내가 지금 설명 안 할게. 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 내 재산에 관련해 갖고 취득하게 되면 내게 되는데 워낙 복잡해요. 근데 우리 학생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증여 및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 상속, 증여, 뭐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뭐 드라마도 봤잖아요. 비슷한 말 같은데 법으로 정하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하는 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상속과 증여를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분을 지느냐? 상속은요, 돌아가셔가지고 넘어가는 게 상속이야. 증여는 뭐예요? 살아있는데 주는 게 증여예요. 명확한 차이가 있죠. 그죠? 사망해서 넘어가면은 상속. 그리고 내가 주고 싶어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다. 구분 명확하게 됐죠. 얘네 둘이 또 근데 같은 게 한 가지 있어. 뭐가 같으냐?
세율이 똑같아요. 어떻게 되느냐?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 이상은 50%의 세금을 매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작년도 어땠어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 왜?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자녀들이 이제 내야 되잖아요. 상속세가 얼마가 나왔어? 14억이 아니라 14조가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속재산이 약 28조가 되는구나. 왜? 30억 이상은 50%니까. 이렇게 유추어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또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증여는요, 만약에 내가 있고, 자녀가 A, B, C 3명이 있어요. 근데 30억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A, B, C한테 내가 10억을 주었어요. 애들한테. 그럼 증여한 거잖아. 이 증여세는 어떻게, 누구를 기준으로 따지느냐? 기증자가 아니라 받은 사람, 수증자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A, 내 자녀 A 10억 갖고 세금 산출해 갖고 내면 되고, B 10억 갖고 산출해 내면 되고, C 10억 갖고 산출해 내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상속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30억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안 주고 사망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10억씩 나눠 가겠지. 근데 세금은 어떻게 따져? 나로 인해 사망한 피상속인인 내 30억 갖고 세금 따져서 이걸 A, B, C가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어떻게 살아있을 때 주는 거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거고, 상속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한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해가지고 내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유리라든가 공제라든가 요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막 깊이 들어가서 배우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큰 틀에서 뭐를 얘기해주고 싶었냐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세금, 그럼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얘기한 내용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따지는 거예요. 숫자 게임만 그 다음부터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게 대부분의 세금은 소득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라고 하는 거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형태,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 처분할 때 세금 발생하고요. 그 외에도 많이 발생하는 게 상속 및 증여세가 나. 상속, 사망했을 때 넘어가는 거 상속, 증여,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증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경영을 해나감에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최근에 큰 이슈가 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연차라고 하는 것,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26개가 아니라 11개만 인정되는 걸로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배웠고요. 또 한 가지 뭘 배웠어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종류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